불의 기억. 요리코가 다카무라 야수오와 사귀다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빠가 잠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오빠 데이이치는 야수오를 두세 번 만나 그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다. 데이이치의 의문은 야수오의 인품에 대해서가 아니라 야수오의 호적 등본을 보고 나서 생긴 것이었다. 호적에 모친이 사망하고 형제가 없다고 나온 점은 좋다 치더라도 부친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이름이 제적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카무라 군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좀처럼 드문 일이라 데이이치가 문제 삼았을 것이다. 요리코의 집은 아버지가 타기한 뒤로 매사 오빠가 중심이다. 35. 그는 어느 출판사에서 일하며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네, 무슨 장사에 실패해서 가출한 다음에 소식이 끊겼다고 했어요. 실제로 요리코는 그렇게 들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던 야수오의 말투에는 어딘지 떨떠름해하는 기미가 있었다. 그래서 조금 언짢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깊이 물어보지 않았다. 너무 이상한 일이라면 이 혼담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데이치는 등본을 들여다보며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오빠는 실종이라는 글자 뒤에 뭔가 어두운 사정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사실 야수오가 천혜고아라는 이유로 오빠나 어머니는 썩 내켜하지 않았다. 육친인 만큼 역시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요리코가 야수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나서는 식구들도 체념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어두운 속사정이 상대방 가정에 숨겨져 있다면 오빠는 생각을 달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일 것이다. 요리코는 어느 상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래처 회사 직원인 야수오가 업무상 요리코의 회사를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사이가 가까워졌다. 머리칼은 기름기가 없어서 늘 푸석푸석하고 옷차림에도 무심한 남자였지만 눈매는 따뜻했다. 저런 눈을 보고 자애로운 눈을 표현했겠지 하며 요리코는 혼자 미소 지은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전화로 약속을 해두고 퇴근 후에 긴자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았다. 야수오는 말수가 적고 행동거지도 섬세하지 못했지만 성실함이 넘쳐났다. 그것은 평소 업무에서도 드러나서 거래처인 요리코 회사 직원들 모두 그를 좋게 보고 있었다. 야수오는 부모나 일가 친척이 없는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다고 한다. 그런 이력에 어울리지 않게 어딘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구석이 있었다. 야수오와 결혼할 결심이 서자 요리코는 오빠에게 이야기해서 그를 만나보게 했다. 야수오를 두세 번 만난 오빠는 좋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너무 고독한 처지가 다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지만 결혼에는 대체로 동의해 주었다. 그런데 야수오의 원적지 관청에 연락해서 받아본 호적 등본에서 그의 부친 이름란에 실종 선고에 의해 제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전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평시에는 매우 희귀한 일이었다. 좋아, 그럼 내가 확인해 보지. 오빠 데이이치는 야수오를 따로 만난 듯 했다. 그 후 요리코에게 그래, 네가 말한 대로더구나. 그 문제는 이제 됐다. 하고 말했다. 오빠는 충분히 납득했다는 표정이었다. 실제로 결혼 이야기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그래서 야수의 아버지가 실종된 사정은 오빠가 걱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라 여기고 요리코도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야수와 요리코는 식을 마치고 유가와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자 야수오는 문득 이지를 돌아보기로 한 예정을 바꾸어
보슈의 어느 어촌에 가보자고 했다. 네? 그런 곳에 뭐가 있는데요? 요리코는 놀라서 야스오의 얼굴을 보았다. 아니,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전부터 좀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야스오는 머리를 긁적이며 기가 죽은 표정을 지었다. 야스오가 원하는 대로 거기를 가보니 역시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보통 어촌이었다. 두 사람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다는 생선 비린내 나는 숙소에 묵었다. 요리코는 야스오가 왜 이런 곳에 오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조금 토라졌다. 어, 미안해. 미안해. 갑자기 여기 오자고 그래서 미안해. 어때? 그럼 밤바다나 좀 보러 갈까? 야소는 살짝 토라진 요리코를 달래서 바닷가로 데리고 나갔다. 달도 없는 밤이었다. 희뿌연 모래사장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새카만 바다가 끈적끈적한 덩어리처럼 보였다. 바닷가를 기어오르는 단조로운 파도 소리의 반복과 바다 냄새 물씬한 바람만 있을 뿐 앞바다에는 고깃배의 등불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야수는 말없이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요리코는 그때 문득 야수호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고백 같은 것. 하지만 야수호는 요리코의 손가락을 손끝으로 잡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느릿느릿 말했다. 자, 들어가지. 요리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뭔가 말하려다가 차마 못한 듯한 분위기였다. 내심 긴장해 있던 그녀는 가볍게 떠밀린 기분이었다. 야수오가 비로소 고백한 것은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나서였다. 오랜 망설임 끝에 겨우 입을 열기로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33세 행방불명이 되고 어머니는 37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실종될 때 내 나이 4살이었고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20년쯤 지났다. 나는 부모님의 내력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고향은 시코쿠의 어느 산골이고 어머니는 주코쿠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다. 하지만 양친 모두 타향으로 나간 뒤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 역시 오늘날까지 부모님의 고향에 가본 적이 없고 고향 사람들이 찾아온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뜨내기인 셈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내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다. 37까지 사신 어머니도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거의 해준 적이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살림을 차린 곳은 오사카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고쿠 산골 출신의 청년과 주고쿠 지방의 시골뜨기 처녀가 어떤 인연으로 오사카에서 살림을 차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맺은 인연이었으리라고 짐작할 뿐이다. 사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호적상으로는 내연 관계였다. 당시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라 치면 어머니는 묘하게 말머리를 돌렸다. 나는 혼슈 서쪽 끝 비시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이 오사카에서 비시로 이사한 사정도 분명치 않다. 아버지는 내가 4살 때 실종되었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인상도 남아있지 않다. 사진조차 본 적이 없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너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결국 한 장도 남겨놓지 않았구나. 그 즈음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에게 물으니 석탄 중개업을 해서 늘 각지를 뛰어다니느라고 경황이 없었지. 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 일도 1차 대전 직후에 엄습한 불황으로 빚이 산처럼 쌓여
마침내 조선으로 건너가더니 아예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이쇼 몇 년 몇 월 며칠 실종을 선고함. 아버지라는 존재가 호적에서 말소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나서였다. 실제로 아버지의 자취는 그때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살아있다면 올해로 60일 것이다. 잠깐 고베에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며 트렁크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업무로 여행하는 거야 늘 있는 일이므로 어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보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가출했는지 중간에 그럴 마음을 먹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조선행 연락선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있었다. 그 후 어머니는 나 하나만 바라보며 과부로 살았다. 생계는 작은 과자점을 하며 이어갔다. 예전에 집 앞에 있는 큰 길이 8km쯤 떨어진 옛 성씨 마을과 연결되었고 전차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라 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다녔다.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걸음을 쉬러 과자점에 들른 덕분에 두 사람이 먹고 살 만큼은 장사가 되었다. 전망 좋은 부근 경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3살인가 4살 때 기억이라면 작은 유리 파편들처럼 조각조각 아무 맥락도 없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그 어린 기억에도 어머니 모습뿐 아버지의 모습은 없다. 물론 아버지가 가출하기 전이므로 나와 함께 지낸 시간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서 종종 어머니를 놀라게 했는데 집안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인상은 아무래도 없었다. 예를 들면 당시 우리 집은 바로 뒤가 바다여서 겨울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파도 소리가 사나웠고 나는 종종 두려움에 떨며 울었던 것 같다. 어머니가 그런 나를 안고 쓸어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그럴 때도 아버지가 곁에 있었던 풍경은 끝내 떠오른 적이 없다. 밤이면 어두운 바다 너머로 섬이나 등대 불빛이 보였다. 어머니는 나를 안고 그 불빛을 가리키며 달래주었다. 검은 산 그림자를 등진 섬에서 모래알갱이처럼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럴 때도 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기억이 없다. 집 앞 도로 너머에는 덤불이 무성한 언덕이 있었다.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와 모기장 주변에서 가만히 푸른 빛을 호흡했다. 나와 어머니는 누워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때도 어머니와 단 둘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옆에 누워 있었다는 느낌은 남아있지 않다. 즉 나에게는 아버지와 집안에 함께 있었던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던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살았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짐작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법한 어떤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손을 잡혀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금방 힘들어해서 어머니는 종종 걸음을 쉬었다. 그때 남은 내 기억에는 유리병을 만드는 공장과 제 등의 밝은 빛이 도로까지 비추던 큰 사당이 있다. 유리병을 만드는 직공은 불 앞에 버티고 서서 입에 긴 막대를 물었고 그 막대로 새빨간 꽈리처럼 생긴 유리 덩어리를 불고 있었다. 큰 사당에서는 애절한 연가 소리가 멀어져 가는 내 귀에 언제까지나 꼬리를 끌었다. 이것은 지금도 그립게 떠오르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다. 어느 날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그런 걸 다 기억하니? 하고 어머니가 조금 놀랐다. 그때 어디 가던 길이었어요? 내가 물었다. 장 보러 가는 길이었겠지. 하고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거짓말일 것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무엇이 급해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 장을 보러 가겠는가? 그 길은 아주 멀었지만 종종 지났던 기억이 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갔던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그렇게 짐작되었다. 다른 집에 있던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것이다. 틀림없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다른 집에 있었을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는 나를 업고 가끔 그곳에 찾아갔을까? 어머니 생전에는 물어보지 못했다. 왠지 두 분의 비밀을 캐는 것 같아서다. 어떤 비밀 같은 것을 느꼈다. 그것도 어떤 꺼림칙함으로 남아있는 기억을. 거기에는 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얽혀 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체구였는지는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등장하는 당시의 추억에는 그런 남자의 잔상이 남아있다. 지금도 기억난다. 이런 기억이다. 역시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머니 옆에서 그 남자가 걷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나란히 걷던 그 남자의 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내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도 잊지 않았다. 착하지 우리 애기. 오늘 밤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우리 애기는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얘기하지 않을 거지. 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증오를 느꼈다. 어떤 꺼림칙한 의심이 신경에 들러붙었다. 나는 자라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3살이나 4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입막음을 한 어머니의 마음에 나는 침을 뱉어주고 싶을 만큼 증오를 느꼈다. 이런 기억이 있어서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다. 아니, 물을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비밀을 증오하면서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도 한 번은 짐짓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우리 집에 어떤 아저씨가 자주 오지 않았나요? 아니,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은 없었나요? 없었어. 왜 그런 걸 묻니?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런 기억도 있다. 캄캄한 밤하늘에 불빛만 새빨갛게 타오르는 모습. 빨간 불꽃.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천천히 흔들리는 불꽃이 점점이 선을 이루고 있었다. 산이 불타고 있었던 것일까? 아닌 게 아니라 불은 능선 같은 곳을 기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불타고 있었다. 어린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에 마술처럼 불타는 불꽃의 빛깔이 뇌리에 강하게 박혀 지금껏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던 사람은 어머니와 나 둘만이 아니었다. 그 남자도 있었다. 그가 어머니와 나란히 서 있던 것을 기억한다. 어둠 속에서 산의 불꽃을 셋이서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 없다. 어머니는 어딘가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그 어머니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다. 그 희미한 기억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모른다. 애초에 그것은 기억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모호했다. 어쩌면 그냥 환상인지도 모른다. 하기야 서너 살 무렵의 기억 아닌가? 그러나 나는 단순히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실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일이 20몇 년 뒤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어머니 17주기 때였다. 어머니가 37이라는 나이로 돌아가신 지 17년이 지났다. 형제도 일가 친척도 없는 나는 색이 바랜 어머니의 사진을 불단에 올린 뒤에 스님에게 독경을 부탁하고 참석자가 나 하나뿐인 쓸쓸한 법사를 치렀다. 어떤 비밀이 있든지
역시 어머니는 어머니다. 그때 생전에 어머니가 사물함으로 사용하던 낡은 비누 상자를 고리짝 바닥에서 끄집어내 열어보았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기 위해서였는데 상자 안에는 그 밖에 어머니의 지인으로 보이는 부인 사진이라든지 아이 사진, 그리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이 10장쯤 있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익히 보았던 사진이므로 그다지 귀한 사진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보아서인지 한 장 한 장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때 갈변한 작은 엽서 한 장이 사진 사이에서 스르륵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갈변한 지 오래인 엽서에 적혀있는 희미한 글자는 가와다 다다이치 씨께서 오랫동안 요양 중이었으나 약효를 보지 못하여 하는 상투적인 사망 통지였다. 보통은 활자로 인쇄하게 마련이지만 이것은 서툰 글씨로 직접 쓰여 있었고 수신이는 비시에 살던 시절의 어머니, 발신이는 규슈 N시에 있는 에라 도라오라는 사람이며 날짜는 19년 전으로 되어 있었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엽서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넣어두었다. 그런데 2, 3일 뒤에 기묘하게도 전차 안에서 그 엽서가 뇌리를 스쳤다. 아무런 전후 맥락도 없이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사망 통지서에 가와다 다다이치,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냥 어머니가 아는 어떤 사람이리라 생각하고 아무 의심도 품지 않았던 이름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사망 통지라는 상투적인 내용에 별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죽었다는 사람의 이름과 통지를 보낸 사람의 성이 다르다. 따라서 근친자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이상했다. 대개는 부아무개라든지 형아무개라고 써서 통지한 자와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있도록 써놓기 마련인데 단순히 가와다 다다이치 씨께서 오랫동안 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았다. 나는 일단 사망 통지를 해준 규슈 N씨의 에라 도라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가와다 다다이치라는 사람에 관해서 문의해 보았다. 물론 큰 기대 없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 어린 시절의 기억에 등장하는 남자와 가와다 다다이치를 분명히 연결시켰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의 편지는 부전이 붙어서 허망하게 돌아왔다. 19년이나 지난 사망 통지 엽서이니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사라도 했음이 틀림없다. 수취인 주소 불명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으로 유일한 단서는 사라졌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이나 지났을까? 나는 무슨 볼일 때문에 전화번호부를 뒤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에 부분을 살펴보았다. 에라라는 성이 몇 개 실리지 않았다. 도쿄도의 전화번호부에조차 기재된 이름이 몇 개 없으니 이 성씨가 얼마나 희귀한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점에 주목했다. 나는 규슈 N시의 시장에게 편지를 썼다. 귀시 관내에 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에라라는 분을 꼭 찾고 싶다. 참고로 에라라는 성은 그리 흔하지 않으니 관내 미국 배급소에 문의하여 등록대장에 실린 에라 씨의 주소를 알려주면 고맙겠다. 나는 에라 도라오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쩌면 이미 타계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은 에라 성을 가진 분들의 주소와 이름을 뽑아서 알려주십사 부탁해 두었다. 엉뚱한 의뢰였지만 친절한 N 시장은 모른 척하지 않았다. 시장은 보기 드문 부탁이라고 생각했는지 부하 직원을 시켜 관내 십수개소의 배급소를 조사했던 모양이다. NC 시청에서 에라성을 가진 사람의 주소를 3개 알려주었다. 비록 그 중에는 도라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멀리 있는 시장의 호의에 한없이 감동했다. 주소를 알아내자 남은 일은 한결 수월했다. 나는 3명의 에라 씨에게 편지를 보내 에라 돌아오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었다. 답신을 기다리는 열흘은 참으로 길었다. 마침내 도착한 답신 가운데 돌아오라는 분은 돌아가신 내 아버님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타계했다는 소식에 조금 낙담하면서도 그 집에 거듭 문의 편지를 띄웠다. 실은 도라오 씨가 아시리라 짐작되는 가와다 다다이치 씨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답신이 도착했다. 가와다 씨는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직 건재하신데 가와다 씨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도쿄를 출발해 규슈로 향했다. N시는 내가 태어난 B시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리며 지쿠오 탄전의 중심지였다. 나는 장장 25시간의 열차 여행 끝에 N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주소를 들고 물어물어 겨우 목적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된 시각이었다. 그곳은 탄광지역이었고 에라 씨의 집은 광부들이 사는 공동주택의 비좁은 한 가구였다. 나에게 답장을 준 에라 씨는 출근으로 부재였고 노모가 집에 있었다. 즉 에라 도라오의 비망인이다. 내가 사망통지 엽서를 내밀자 노모는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보다가 네, 남편 이름이 맞아요. 이 가와다 씨가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한 주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에라 도라오는 가와다 다다이치와 친한 사이였다. 에라는 이곳 토박이였지만 가와다는 중년이 되어서야 이곳으로 흘러들어 행상 따위를 했다고 한다. 아내도 없는 호랍이었는데 집이 가까워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엽서에 적힌 주소다. 뭐 그런 이야기였다. 가와다 씨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남편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이 사람들에게 알려달라. 장례식에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라면서 주소를 적어 주었어요. 그래 봐야 2~3사람밖에 적혀 있지 않았는데 이 엽서는 그때 부탁한 주소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남편이 보낸 것이 맞습니다. 노모가 말했다. 내가 가와다 다다이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하자 가와다 씨는 51살에 돌아가셨는데 뭐라더라? 다른 지방에서 오랫동안 경찰로 일하다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이 지역으로 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금방 경찰 일을 그만두고 행상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지요. 라는 말까지는 해주었지만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 혹시나 해서 그러면 가와다 씨는 자기가 죽은 뒤에 알려달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하고 물었지만 아니요. 그냥 알려달라고만 했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라고 할 뿐이었다. 결국 결정적인 것은 알 수 없었다. 가와다 다다이치와 어머니가 어떤 관계였는지 역시 알아내지 못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도쿄에서 달려온 보람은 끝내 찾지 못한 셈이다. 밖에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많이 기울어 멀리 노을이 들고 있었다. 노모는 내가 딱해 보였는지 한참을 바래다 주었다. 집집마다 화로에 태우는 석탄의 시퍼런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도로로 흘러나와 과연 탄갱지대에 왔구나 하는 여수를 느꼈다. 나는 N역에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탔다. 이미 캄캄한 밤이라 탄갱 마을의 불빛들이 창밖을 흘러갔다.
나는 차창에 기대어 왠지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창밖의 어둠 속 높은 곳에서 빨간 불꽃들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불들은 산비탈 같은 직선으로 점점이 늘어서서 화염을 올리고 있었다. 이 경치가 바로 어린 시절의 몽환 같은 기억 속에 자리 잡았던 바로 그것이다. 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저 불, 저 불. 어머니가 나를 업고 그 남자가 옆에 서서 함께 바라보았던 그 불. 그것은 탄경의 폐석산에 내다버린 석탄이 자연 발화해서 연소하는 불이었다. 아, 이거였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숨이 답답할 정도였다. 머나먼 어린 날의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전에 여기 온 적이 있는 것이다. 그때 나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였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곳에 흘러든 가와다 다다이치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저 불을 함께 바라본 기억 속의 그 남자가 바로 가와다 다다이치였다. 꿈 같은 나의 유년 시절 기억은 환상이 아니라 역시 사실이었다. 어머니와 가와다 다다이치는 빈번하게 마침내 내 뇌리에 각인될 정도로 내 눈앞에서 만났던 것이다. 가와다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있었다는 곳은 필시 B시였을 것이다. 착하지 우리 애기. 오늘 밤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옆에 나란히 걷던 남자의 등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가 가와다 다다이치였다. 그렇다면 알 수 있다. 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것도, 끝내 행방을 감춰버린 것도, 그리고 가와다가 자신의 죽음을 어머니에게 알려달라고 에라 씨에게 부탁한 것도, 어머니가 그 사망 통지 엽서를 소중히 간직했던 이유도 알 수 있었다. 차창밖 어둠 속에서 폐석산의 불꽃들이 점차 멀어져 갔다. 그 불은 마치 어머니에 대한 오랜 의혹의 확증 같았다. 문득 머리로 피가 솟구쳤다. 나는 창틀을 있는 힘껏 틀어쥐고 마구 흔들었다. 자취를 감춘 아버지가 너무나 가련했다. 그걸 생각하니 어머니가 그렇게 증오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 뒤로 나는 내 몸속에도 불결한 피가 흐르는 듯하여 종종 미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 야수오가 요리코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상과 같다. 야수오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당신 오빠가 내 아버지의 실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차라리 다 털어놓아야 될까? 그렇게도 생각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 장사에 실패한 탓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밖에는 이야기하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는 결혼 전에 당신한테 다 말했어야 됐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지도 못했지. 수치스러워서 차마 용기를 못 냈어. 아, 그래서 신혼여행 때도 그것을 고백하려고 굳이 보슈 바닷가로 행선지를 바꿨던 거구나.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고. 요리코는 내심 그렇게 중얼거렸다. 야소의 슬픈 표정 한켠에는 이제야 결심을 굳혀 다 털어놓았다는 편안한 기색이 감돌고 있었다. 다 고백하고 나서 요리코의 애정에 기대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요리코는 오빠 데이이치를 만나 야수오 이야기를 했다. 요리코는 이 오빠에게라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다. 오빠 데이이치는 그리 심각한 표정도 짓지 않고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도 담배만 피울 뿐 특별한 의견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이치가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음을 곧 알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오빠가 요리코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편지 내용은 그리 길지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가 들려준 야수오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야수오가 섣불리 생각한 점이 있더구나. 다시 말하면 아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야수오는 아버지가 자취를 감춘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장사에 실패한 탓이지만 실은 어머니와 가와다라는 남자의 불륜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렸는데 그건 근거가 희박해. 야수오의 아버지는 가출하기 전에도 집에 없었어. 야수오는 아버지가 어디 다른 곳에 있었고 어머니가 그곳으로 만나러 다녔던 것 같다고 어린 시절의 기억에 의지해서 말했지. 어머니에게는 가와다라는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면서 말이야. 근데 가와다의 전직, 즉 비시에 있을 때 직업이 무엇이었지? 이 절친했던 에라 노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찰이었지, 경찰. 이 야스오는 가와다의 직업을 고려하지 않았어. 야스오는 자기 어머니가 등장하는 기억에 가와다가 늘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 점을 경찰이라는 가와다의 직업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집에 항상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너 잠복이라는 말 알고 있지? 이 범인이 나타남직한 집에 형사가 숨어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애둘러 쓰지 않겠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언젠가 읽었던 책이 떠오르더구나. 회사 조사부에 꽂혀 있는 경찰 관련 책인데 4, 5일 걸려서 그 책을 찾아냈지. 범죄 수사 기술에 대한 그 책에 이 비슷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어. 내 기억 속에 그 내용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다음은 그 책에서 인용한 거란다. 범인이 부재한 집에 잠복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범인은 흔히 가족이나 정부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거나 통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관은 가족을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이해시키고 그런 범인을 배출한 가족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곤란하다. 가족 중에는 범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잠복 경관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농락하려고 드는 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필자가 어느 지방의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부하 가운데 우수한 형사가 있었다. 마침 당시에 교환 지방에서 활약하는 사기단의 우두머리가 관아의 가족과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는 것 같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형사에게 범인 체포를 맡겼고 그는 범인이 부재 중인 집에서 매우 성실하게 잠복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범인의 여자를 동정한 나머지 그만 직분을 망각하고 말았다. 즉 범인의 여자에게 끌리는 바람에 범인을 체포 직전에 놓쳐버린 것이다. 범인은 그때를 끝으로 행방을 감추어 오늘날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런 예는 드물지 않아서 이렇게 책에 있었다. 이 사례와 아주 비슷한 경우다. 어쩌면 여기 인용된 내용이 야수오가 말한 그 이야기인지도 모르지. 요리코, 야수오의 어머니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와다 형사에게 몸을 맡긴 거야. 여자의 최후의 필사적인 서글픈 방법으로. 가와다는 그 일로 비시에서 엔시로 좌천되었지. 그 우수한 형사는 그런 결말을 각오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야수오 어머니의 심정은 또 달랐겠지. 자기가 전도 유망한 남자를 망쳐 놓았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가와다를 만나러 엔시로 갔던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셋이서 바라본 폐석산의 몽환적인 불꽃이 야수오의 기억에 남았던 것이지. 가와다는 죽을 때까지 야수오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연락이나 해달라는 부탁을 남긴 거야. 사망 통지 엽서를 받은 어머니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회한이 있었을 게
틀림없다. 그래서 그 엽서를 고리짝 속에 간직했던 것이고, 여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니? 오빠의 편지는 그렇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여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니? 요리코는 마지막 글귀를 다시 한번 보았다. 그리고 오빠의 편지를 접어서 손가락 끝으로 가늘게 찢었다. 야수오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든 이제 나하고는 관계 없다는 듯이.